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자, 그나저나 지금 지난 가을부터 이 십상시 파문으로 전국이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 5년 단임제의 말기적 현상이 임기 2년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바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조기 레임덕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대로 가면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우선 대통령이 영이 안 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이 안 선다는 거는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냐? 나는 옳은데, 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천부를 바쳐서 하는데 왜 밑에 사람들 내 말 안 듣냐?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 왜 너희들은 못 믿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권력의 사유라는 겁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거나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네. 이제 그런 이제 징조죠. 그건 아주 참 좋지 않는 징조죠. 네. 그래 되면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께서는 진짜 나라만을 생각하고 밤낮 주야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네.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렇게 안 받쳐주잖아요. 네. 그게 레임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십상시 파도회라든가 무슨 정윤회 파도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문제가 다 청와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여당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청와대가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예. 청와대가 문제가 만들어 갖고 여당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불도에 예.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레임덕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3년을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야 뭐 임기 5년에 단임제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출했는데 네. 버티는 거야 뭐 어떻게 버티죠 그야. 버티긴 버티는데 그게 버티죠. 이 지난 2년 동안도 사실 얘기는 많았는데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겁니다. 그때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굉장히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원래 말은 다 선거할 때 거룩하게 하죠. 거룩한 용어로 됐으나 이게 뭐 좀 그래서 참 걱정인데, 의원님께서 지금이 바로 개헌의 적기다. 예. 이 권력의 사유화 문제,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는 예. 대통령제, 이거를 좀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예.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네. 개헌 발의를 우선 해야 되는데 네. 발의는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가 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대통령 발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개헌을 네. 반대하니까. 네. 그러면 국회가 발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를 하려면 국회가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 선 확보를 했거든요. 개헌 모임에서. 네네. 그러면 과반수가 발의하면 3분의 2,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거의 90%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니까 네. 이미 200명의 찬성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개헌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선은 넘겼다 이겁니다. 그죠? 조건을 만들었다. 조건. 그다음 두 번째는 개헌을 하려면 공론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론화를 하려면 여야가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예. 특위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개헌안도 모으고 네. 공청회도 하고 전국 순회 토론도 하고 하고. 각계각층의 개헌안에 담을 것도 네. 받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려면 국회 일정이 비교적 선거가 눈앞에 없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국회 일정이 비교적 선거가 없는 해는
금년이에요. 내가 작년에 말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미 해가 바뀌었으니까 좀 늦었는데 네. 금년 하반기 지나가고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총선 준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총선 끝나면 바로 대선이잖아요. 예. 1년밖에 안 예. 남았잖아요. 예. 또 총선 끝나면 대선 후보들이 다 이제 출마 준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선 후보라 가는 건 그건 그냥 소용없는 짓이고 네. 이제 총선 지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 후보들 나서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 논의할 틈이 있겠습니까? 선거운동 해야지. 선거는 개헌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금년이 정말 하늘에 준 기회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네. 경제 살리기에 지장되니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경제 블랙홀. 예, 예. 블랙홀이다 예. 해서 이제 제도를 걸어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얼핏 들으면 뭐 그럴 것 같지만은 네. 정부가 개헌을 발의한다 그러면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각 부처가 개헌 안에 담을 내용들을 다 추리고 네. 모으고 해야 되니까. 네. 어? 네. 그러니까 개헌하는데 개헌이라는 게 제6공화국을 제7공화국으로 바꾸는 거니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부가 그걸 발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발의를 국회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 시책을 집행하고 경제 살리기 정책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면 네. 국회가 그걸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는 정부가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넘어오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지난번에 예산안도 법정기일에 통과시켜 줬죠. 예. 뭐 부동산 3법도 삼법 통과시켰죠.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도 만들어 줬죠. 네. 뭐 자원 무슨 그 국조 특위도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정부가 급하다고 한다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다 처리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요. 예. 다 해줬잖아요. 예. 그건 왜 그랬느냐. 야다로 볼 때는 아 이걸 빨리 안 해주면 정부가 개헌의 발목을 잡을 명분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청와대가 개헌의 발목을 잡을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하자. 네. 뭐 당내 다소 예. 강경 파대의 불만이 있겠지만은 협조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국정에 협조를 해주는 거죠. 네. 여당은 야당이 그렇게 해주는 것만 받아 먹고 정말로 논의의 개헌특위를 미룬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여당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지금이 개헌을 하려면 개헌이 적기다. 네. 그리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가 지금 드러난 거다면 정난하게. 그렇습니다. 십상시 파문으로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선자라든지 회사라든지 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죄인이지만은 네. 2차적으로는 구조할 수 있는 40분간의 골든타임에 구조를 못한 정부의 무능력, 네. 정부의 무능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런데 책임을 물려면 행정부 수반이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 수반이 그만두고 내각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네.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인데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은 지금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상 네. 그냥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하는 것에 불과하지. 네. 그러니까 그만뒀던 총리를 다시 또 갖다 앉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이 개헌이 돼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직만 갖고 네. 행정부 내각의 수반은 총리가 맡는다면 국회에서 과반수로 총리 해임해버리면 내각이 총사퇴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책임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가 네.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현 대통령 하에서 네.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헌법 이대로 갖고는 우리가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6공화국은 이걸로 끝나고 네. 지금 대통령께서 7공화국을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남는 것도 업적이 된 거예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 그렇죠. 그 박근혜 도 업적이죠. 6공화국 이걸로 끝나고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을 나누고 네. 내각 수반은 다시 지방자치단체 지방과 분권을 하고 예. 해서 합의의 민주주의,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라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개헌의 골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무슨 개헌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명박 정부에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권력을 체험해 보니까 네.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헌합시다. 이래고 이건 우리로 끝납시다. 이거는 현 대통령으로서 이 체제는 끝나고 네. 다음 대통령 체제부터는 분권으로 나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좋다. 오케이. 예. 그래 하자. 예. 그래서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회를 갔는데 네. 국회에서 여야가 다 자빠지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당신들은 5년 다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분권 하려고 그러냐 못한다. 국회가 못한다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12년 내도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해달라는 이야기를 무려 대통령이 개헌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이야기 12번이나 했습니다. 12번. 예. 그 제가 직접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갖고 네. 법제처 자구심사까지 거쳐 갖고 그 안을 들고 여야에 뛰어다녔잖아요. 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일부에서 야 뭐 니 잘 나갈 때 니 실세 때 그때 왜 못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한 사람은 안 한다고 한 사람은 국회다. 국회죠. 네. 그 당시 여야 지도부가 뭐 절대 반대했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적기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뭐 그랬는데 금년 들어섰으니까 나는 네.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 실제 국민적 여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나 되고 또 하려면 차라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예.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43.2%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일 많이 나오는 국민의 73%까지 나온 여론도 있어요. 개헌해야 된다고. 예, 최근 조사를 인용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그 정의화 의장도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올 상반기에 논의를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국회 안에서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반대하면 네. 새누리당은 원체 눈치다이라 이게 지금 진도가 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 사태가 이러함을 알고 청와대가 네. 여당에 그 압박을 하면 안 되죠. 그냥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풀어줘야지. 그렇게 풀어주지 않고 계속 청와대가 저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면 네. 여당은 개헌에 전적으로 합류하기 어렵고 지금 뭐 한 속으로는 다 개헌 찬성하지만은 네. 행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본질적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잘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반대한지 모르지만은 네. 분명한 거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논의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물론 개헌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현행 헌법을 두고 4년 중임을 하자는 안도 있고 순수 내각제로 하자는 안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를 상하원제로 하자는 안도 있고 예. 뭐 말씀하신 분권형 예, 대통령 제가 주장하는 4년 중임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는 안도 예. 있고 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올 안은 다 나왔습니다. 네. 또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문제 있죠. 네. 경제 조항 문제 있죠. 네. 또 이 급변하는 네. 우리가 3,400불 때 만들어 놓은 헌법이니까 지금 딱 3만 불로 가잖아요. 네. 예. 지금의 경제 환경에 맞는 헌법의 틀. 네. 또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인이 한 200만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미 다문화. 단일 민족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다문화잖아요. 예. 다문화 민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도 다 헌법에 포함해서. 다음에 할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기가 이제 쉬운 거니까 권력 구조 이야기만 하는 거지. 네. 자, 그런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헌안들이 네, 네. 여러 군데서 논의한 게 있으니까 예. 국회에도 뭐 18대 19대 의장들이 자문기구 만들어서 만든 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 조합을 하려면 네. 국회 구속력이 있는 특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위에서 이걸 조합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청와대에서 뭐 경제 살리기다 이런 것을 이유로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명분이 이제는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틀어막는다면 이재원 님이 좀 독대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
아, 국회의장이 전화 걸어도 전화 안 받는다는데 내가 비주류가 아, 전화번호 못 따셨어요? 전화번호도 모르지만은 네. 뭐 우리가 독대한다 그랬자 그게 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나 독대를 만약에 해준다면 네. 뭐 독대가 아니라도 좋아요. 뭐 네. 여러 사람 모일 때 만나서 한번 네. 그 이재호 의원이 그 개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라는 시간만 주어지면 네. 내가 뭐 충분히 이야기를 하죠. 네. 충분히 이야기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분이 원래 남 설득 잘 안 되는 분이니까 설득하기보다가 네. 사리를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이 대통령의 업적이다. 그러잖아요. 네. 이것이 6공화국을 업그레이드해서 7공화국을 넘어가는데 네. 그 개헌을 박 대통령 시절에 했다. 그럼 그게 누구 업적이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업적이 되지 이재호 업적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300명 국회의원제 원오브 댐이고 네. 그러나 결국은 이 체제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기틀을 마련한 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죠. 예. 오늘 이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오마이뉴스에서. 팟캐스트를 깔아드려야 되겠습니다. 핸드폰에. 자, 그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개헌도 중요한데 지금의 시스템 선거제도를 그냥 두고 한다면 오히려 더 지금의 폐단을 정치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선거제도부터 먼저 개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개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에서 주로 그 주장을 예.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제도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네. 현행 대통령 선거제를 이대로 두고 나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모든 당이 또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네. 5년 동안은 어차피 소수당 되는 거는 제외되는 거고 다수당만 정권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야가 예. 버티고 있는 한 의미가 없어요. 네. 대통령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한은. 그러니까 네. 제 이야기는 이 권력 분권, 권력 분산의 철학, 그러니까 권력 공유의 철학이죠. 네. 그러니까 다수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수당 되는 사람이 권력 정권을 다 잡고 네. 국민의 48%나 지지를 받아도 야당이 되면 아무것도 정권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이런 풍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의 민주주의. 네. 소수는 소수대로 그들의 목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 이 합의의 민주주의를 틀으로 하는 헌법을 바꾸면 네. 자연적으로 이거가 병행해서 그러려면 양당제가 네. 다당제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각은 권력을 공유하려면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각은 연정을 해야 되고 또 내각은 지방과 분권을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어느 일당이 다 먹는 이런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바뀌어질 네. 수밖에 없고 예. 다당제로 바뀌다 보면 선거제도도 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가 예. 도입이 되고 네. 거기에 많이 이 의원이 배제해야 된다든지 그죠? 네. 선거제도도 도시는 중대선거제를 하고 네. 농촌은 네. 소선거제를 그대로 하고 하고. 바뀐다든지 이런 자연적으로 권력 공유의 원칙에 따라서 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권력은 독점하게 해놓고 네. 당과 선거체제를 아무리 바뀐들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다 먹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 말은 이 권력 공유의 개헌과 동시에 네.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검토를 해나가고 해야지. 네. 응?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먼저 해놓고 나면 개헌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그래서 있다. 저는 이걸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제가 그 노유진 카페에 가서도 네.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네. 네. 그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정의당 의원들이 목을 많이 걸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만하죠. 이런 주장을 굉장히 그 이제 계속 소수 정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를 좀 뚫을 수 있는 방안이 급한 거죠 거기는. 소수 정당을 탈피하려면 네. 다당제가 돼야 되고 네.
다당제가 되려면 합의의 민주주의, 네. 예? 권력 공유의 민주주의가 네. 돼야만이 다당제가 됩니다. 네. 그 저희 당 사람들이 진짜 정의롭고 좋은 분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국회에서 5석, 6석 그래 갖고 그 언제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정의당이요. 정의당이 네. 이름이 정의당인데.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정의로운 소리만 냈지 네. 정의로운 정권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큰 틀을 권력을 공유하는 합의적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나 그걸 정의당 의원들이 좀 잘 어, 지금 많이 이해를 굉장히 하시나 많이 이해를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그러니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주장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래야 좀 정치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그렇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안 만나고 소통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문 닫고 문고리만 쥐고 그러니까요. 있고 이러면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나는 뭐 안 만날 생각이 없죠. 나는 뭐 언제든지 만나시니까. 언제든지 뭐 난 뭐 만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참 정의당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면 네. 정의당과 같은 그런 음. 성격의 정당도 네.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이명박 정부 실세 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서 실세가 맞긴 만져 먹겠어요. 이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원외교 국정조사 좀 말이 틀렸다. 자원 비리 국정조사면 몰라도 그리고 또 이게 전 정권을 제물로 해서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한 것을 보면 정두원 의원의 지적대로 바보스러울 만큼 좀 그 문제가 있었다, 심각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도 있는데 뭐 나 그 비판을 귀닫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명박 정부 때는 유가가 네. 배럴당 160불, 150불 막 치솟을 때입니다. 그때 중국은 전 세계 자원을 다 사들이다시피 했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네. 그때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 외교를 강화 안 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건 아주 바보스럽죠. 네. 그리고 자원 외교로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와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원 외교는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는 역대 정권이 다 하는 거고 네. 앞으로도 해야 하고 네. 그런데 자원 외교하고 나면 다음 정권에 들어가도 국정조사 한다. 이래 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자원 외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원 외교로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네. 더구나 지금 유가가 배럴당 40불 뭐 50불 되잖아요. 네. 지금이야말로 또 한 번 자원을 사들여야 할 때인데 외국에 네. 지금 자원 외교 때문에 국정조사 한다 하니까 꼼짝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자원 외교 자체를 국정조사한다 하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건 안 맞는 거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자원 외교라는 이름 하에 비리가 있었다든지 네. 돈이 엉뚱한 대로 나갔다든지 그런 거는 사안별로 조사를 하라 이거야. 네. 무슨 캐나다 금광에 무슨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맥도 없는 네. 데고 거기는 완전히 강바닥인데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안별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비리가 드러나면 법적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건 하라 이거예요. 네. 그럼 국가에 국부를 유출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무슨 자원 외교를 국정조사하고 무슨 전직 대통령 증인으로 나오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외교를 함에 있어서 일어났던 비리는 사안별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외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선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자원 외교 국정조사다 이렇게 해갖고 한 정권을 네. 도마에 올려놓는 거는 이건 어차피 기간이 있으니까 끝나잖아요. 100년 네. 끝나잖아요. 예. 그러나 외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왜 끝날 문제입니까? 다시는 대한민국하고는 자원 거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자원 외교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자원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은 설득력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취임을 하고 그 뒤로 3월 초부터 바로 자원 외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준비해서 한 것인데 성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했던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의 경우라든가 또 뭐 저 어디입니까?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부르게 투자해서 손해액이 뭐 회수액이 뭐 빵원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외교 전체를 책임졌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뭐 말씀은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나 실제 현실에서 딱 네. 정치 현장에 보면 이제 고른 사안대로 담당자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고 네. 자원 그랑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 외교라는 게 우리가 거기에 금이 얼마가 있다, 석유가 얼마 있다, 네. 투자한다. 이렇게 알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자원 투자를 하는데 그거 다 뭐가 자원이 있는 줄 알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큐바를 가봤는데 네. 큐바 해안이 한 40km쯤 되는데 네. 그 해안에는 모든 그 저 석유 그 저 시추 선을 네. 다 놓은 거예요. 다 사버린 거예요. 다 몽땅. 중국이. 중국이 네. 그 큐바뿐만 아닙니다. 네. 뭐 페루 뭐 저 아프리카 케냐 뭐 전 세계 다 사는 겁니다. 그거는 돈을 묻어 놓으면 네. 언젠가는 저기서 나온다. 나오면 그때는 그동안에 묻었던 돈의 이자 포함해서 대박이 난다. 네. 그걸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게 대박이 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개에다가 10개의 그 저 지하 자원을 묻었는데 네. 그중 한 개만 걸려도 이거는 본점 빼고도 대박이 난다. 예. 이런 것이 자원 외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탐사형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생산형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탐사연 이제 네. 그렇고 네. 생산형 같은 건 그래야 그거는 그 당시 정부로서는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된다. 요때 자원외교 하자 하는 그런 절박성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먼저 예.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바로 생산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 투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그 사안별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사안별로. 사안별로. 그걸 덮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엉터리 없이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없이 돈을 돈을 썼다. 집행한 거는 그건 마땅히 알겠습니다. 사리가 이런데 이렇게 분명한데 왜 너 여기다 엉뚱하게 헛돈질 했냐? 예. 그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습니다. 예. 아이들을 한 명도 단 하나도 구해내지 못했던 끔찍한 사고로 우리 국민들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의정부에서 또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세월호 때도 과도한 지나친 규제 완화가 문제였다. 막 오래된 일본 배를 들여와가지고 고쳐가지고 대충 땜질해서 하도록 한 그 제도를 손질한 게 문제 아니었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화재 사건도 무려 128만 130명의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이것도 이제 규제 완화였던 거예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를 받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규제 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패단이 고스란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근데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네, 정말 의정부 사태는 그 화재 사태는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 네, 이게 제가 국회에서 보면 거의 수도권 민원의 거의 7, 80%가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 국회의원들에게 예. 업자들이 그런 업자들뿐만 아니라 또 네. 서민 그 민원주의 거의 8, 90%가 규제 완화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데를 못 살겠다고. 이 규제 없애달라. 아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느냐. 아 못 살겠다. 이런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술집에 식당에 네네. 미성년자가 술을 먹으면 벌금 내고 네. 한 영업정지. 2개월간 영업정지 됩니다. 네. 이중 처벌이잖아요.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못하고. 그럼 조그만 식당 같은데 2달 동안 문 닫으면 그거 살겠어요? 못 살죠. 그냥 식당 배업하고 조업은 실직 다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발 규제를 벌금만 내든지 아니면 휴업을 명하려면 일주일 문 닫으라든지 뭐 닷새 문 닫아 이렇게 해야지. 2달 문을 닫아버리면 소주 한 병 팔고 이게 2달 문 닫고 벌금 내고 뭐냐. 그럼 이런 민원이 이제 규제 완화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은 서민들 네.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쪽에서는 규제 완화가 생계에 관계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로 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네. 규제 완화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요. 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 여기에 불이 날 거다. 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 여기에 해양 사고가 날 거다.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 문제니까 네. 그러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그치, 된다. 규제 해제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상태에서 공직자들이 예. 관련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이 관리의 문제지 네. 규제를 완화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도 규제를 강화하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어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서민들만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하지 바로 않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었다. 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고 네. 완화된 형태에서 관리와 감시 감독을 네.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이 문제가 문제죠. 본질은 네. 그래야지 저 규제 완화 때문에 저래 됐다. 계속 그러면 좋다. 규제 완화 틀어막아라. 다시 규제를 강화해라. 다시 규제를 강화하라 그러면 있는 사람이 손해보겠어요? 없는 사람이 손해보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규제 강화한다고 무슨 손해볼 일 있나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들만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관리를 안전- 철저히 해야 되고 문제는 관리입니다. 우리가 네. 이 현 정부 들어서서 네. 너무 안전사고가 행정자치부였잖아요. 네. 그때. 예, 예전에. 예. 그걸 느닷없이 안전행정부로 안전행정부. 받아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내가 그 상임위원회가 제가 있었는데 네, 네. 이거 안전행정부라고 글자 안전자를 앞으로 돌리는데 예산이 몇십억이 드는데 무슨 소리냐. 안전자 앞으로 안 넣는다고 안전이 안 되냐. 네. 모든 행정 안전이 최우선인데 내가 반대 토론도 했어요. 네, 네. 결국 그렇게 바꿔놓고 안전이 뭐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행착오를 거쳐가고 지금 다시 행정도 자치부로 또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정부가 무엇을 그 이름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관리입니다. 네.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가 풀리면 관리도 좀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관리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네. 관리를 규제가 풀면 관리를 강화해야죠. 네. 규제를 풀고 관리도 느슨해지면 사고가 생기는 거고. 예, 그래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규제를 푸는 것만큼 관리를 강화해야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정신이 없죠. 그 세월호 참사 난 지 몇 달 됐다고 또 화재 그거. 네. 그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예.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좁고 그 간격도 옆동하고 거의 사이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집을 많이 지어야 네. 또 서민들이 또 아파트를 전부 그런 구하게 사람들은 좀 싼 값에 또 들어가잖아요. 왜 예. 조건이 열악하니까 네. 값이 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또 그야말로 이게 모순이 네. 아주 중첩되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70분이 넘게 그래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예. 그만합시다. 아니요, 그 4대강 국정조사는 그건 4대간 다 끝난 거니까 말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마시고 너무 오래 말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욕심껏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젊은 시절, 그 의원님의 젊은 시절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MB 정부 실세 장관 이렇게 알고 있지만
1971년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1979년엔 엠네스티 사무국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1970년대 엠네스티 사무국장 할 정도면 이게 장난 아닌 운동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민주화 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이제 민중당 사무총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요. 1996년 신한국당 의원이 되기 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고희를 맞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전, 인생의 후반전 좀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자면 좀 어떤 삶이 더 만족적이었다. 이거 평가를 하십니까? 장자에 보면요. 네. 59B라는 말이 있어요. 59B. 예. 안일비자죠. 네네. 59 안일비. 예. 60이 되어서 지난 59년을 돌아보니 네. 다 잘못됐다. 다 반성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60보다 다시 음.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지난 세월을 돌아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는 겁니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죠. 네. 그건 이미 옛날 장자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 공자도 59B 네. 일을 하면서 공자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62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사람이 지난 시절을 반성하고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보다가 네. 아, 이게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그게 남은 생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네. 나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에 제가 입당을 96년에 해서 96년에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내 삶은 그야말로 저항의 세월이었죠. 그때 뭐 자체가 군사정권이었으니까. 네. 그럼 무려 5번이나 감옥을 갔으니까요. 네. 가서 그 모진 고문 겪으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후회할 정도로 고문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세월을 안 만들려면 여당이 개혁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네. 보수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한국당에 들어갈 때는 여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2년하고 10년 야당했는데 이거 네. 여당 2년하고 뭐 여당 개혁하기도 전에 10년 야당 해버렸으니까 네. 10년 야당하면서 다시 이제 또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다시 지금 또 여당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꿈은 아직도 미완이죠. 민주주의에 네. 대한 꿈, 통일에 대한 꿈, 네. 평화에 대한 꿈, 그리고 소수자, 네. 소외자, 약자, 네.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국가가 항상 정의로워야 되고 네. 사회는 공평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내 정치적 꿈은 아직도 미완이죠. 네. 미완인데 이제 그 꿈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 야당 국회의원도 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생각의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반성하는 거는 그러면 내 이 일관된 정치적 꿈 소신을 위해서 지난 시절에 내가 그때 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할 게 참 많다. 그리고 더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쨌든 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남들은 내더러 실세장관이라 그러고 뭐 실세라고 그러는데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내가 또 국회의원 떨어져 갖고 한 2년 동안 또 거의 야인 생활 그것도 뭐 국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외유반 뭐 참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에 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난 시절 내가 민주화 운동할 때는 내가 내 전부를 바쳐서 최선을 다했어요. 네. 뭐 내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내 몸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에 들어오면서 과연 그때 내가 권력에 안주하진 않았는가, 비판을 무디게 하진 않았는가, 내가 이미 기성의 가치관에 내가 함몰되진 않았는가 그런 점들은 지금도 반설 내가 참 이 나이에 예. 반설 많이 하죠. 예. 하면서 앞으로 남은 정치 생애는
정말로 내가 지향했던 그 미완의 꿈들이 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네. 역사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우선 뭐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대로 청렴한 정치인이었다 하는 거. 네. 그리고 그때마다 비굴하지 않게 정말 정의롭게 살았다 하는 그러니까 청렴한 정치인, 네. 정의로운 정치인 이 두 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장장 8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말씀하신 미완의 꿈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꼭 이루어야 되는 꿈인데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충 뭐 하고 있는 꿈들인데 그렇습니다. 부끄럽하는 예. 왜 우리는 못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 우리 정치가 좀 제대로만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답답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정말 그 꿈을 꼭 예. 이루는 정치인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왜 이건 안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충분히 다 물어주셨고 네. 저도 뭐 시간 된데 충분히 답변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조가 뭐 강성이고 자기도 정권 잡았는데 그때 뭐 지금 하고 싶은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한 정부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 개인의 의지는 부단히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결국 그 사회의 틀, 그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개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 사람의 꿈만 갖고는 안 되더라.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은 네. 한 사람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